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처음으로 펼쳐지는 10주차 경기.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독일에서 펼쳐지는 인터내셔널 게임인데요. 뉴욕 자이언츠와 캐롤라이나 팬터스 2승 7패 팀들 간의 맞대결이 독일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 독일 팬들에게는 좀 죄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 이 약팀들 간의 대결이 잡힌 만큼 또 어쩌면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상황에서 본인들의 전체 1픽 출신인 이 브라이스 영과 함께 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을 지었고, 그가 벤치로 가고 앤디 달튼이 선발 쿼터백이었고, 그런 기간 동안 브라이스 영을 다른 팀에 팔 수도 있다, 이런 여러 뉴스들이 들리긴 했지만, 브라이스 영이 저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팬터스 입장에서 사실 브라이스 영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뚜렷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브라이스 영과 다시 한번 남은 시즌을 함께 하기로 한 이들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이번 오프 시즌 굉장히 많은 이 무브들을 단행했지만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는 사실 별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 없었죠. 본인들이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을 현재 실패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본인들이 정말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 팀은 충분히 플레이오프권 팀이다 라고 계속해서 최면을 걸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들이 가진 스타 선수들을 트레이드 한다든지 아무런 그런 움직임도 행하지 않은 이들인데요. 이 대결은 사실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라인의 그런 파괴력과 탤런트를 보면 캐롤라이나 팬터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브라이스 영은 또 한번 세게 시달리면서 이 공을 오래 지키고 있다가 그냥 펀트만 차고, 이들의 러싱 게임도 슈바 하버드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 자이언츠의 D라인을 상대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망가진 이 팬터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그래도 데니얼 존스가 딥볼도 때때로 던져내면서 이들은 잘 전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경기 자체는 이 경기가 6.5포인트의 이 스프레드를 현재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생각보다 한쪽으로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브라이스 영도 분명히 이 벤치를 갔다 온 이후로 뭔가 달라진 모습을 저는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이언츠의 D라인이 정말 브라이스 영에 다가오기도 전에 쇼패스를 던진다든지 그러한 패싱 컨셉을 잘 준비해내서 팬터스 입장에서도 경기를 좀 대등하게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독일에서 펼쳐지고 또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저는 이런 경기는 6.5포인트의 포인트를 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제 픽은 팬터스의 6.5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 이 또 다른 루키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인데요. 바로 펠츠의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와 또 시카고 베어스의 쿼터백인 케일럽 윌리엄스가 전체 1픽과 전체 3픽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홈에서 펼쳐지고, 포인트는 현재 베어스가 6.0포인트나 크게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패치는 드레이크 메이가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고군분투를 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때때로 만들어내는 느낌이고, 저번주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플레이를 연장시키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케일러 윌리엄스, 분명 팀에서 무언가 많이 시간을 벌어다 주고 있고 또 좋은 이 오펜스 스킬 플레이어들도 가득하지만 케일러 윌리엄스 자체가 무언가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좀 좌절스러운 그런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선수가 정말 현재 리그 적응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탤런트 자체는 시카고 베어스가 더 좋은 디펜스를 보유하고 있고 더 좋은 오펜스 탤런트 또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베어스가 6.0포인트나 현재 앞서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팀의 오펜스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베어스 입장에서 뭐 디안드레 스위프트를 통한 런 게임이 충분히 초반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캘럼 윌리엄스도 후반전에 본인만의 그런 템포를 찾아내면서 뭐 더 많은 득점을 거둘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패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티븐슨이라는 런닝백을 바탕으로 해서 런게임 위주로 초반에 첫 드라이브를 잘 이끌고 나가면 드레이크 메이가 또 한번 굉장히 뭐 스크램블 이런 것들 뭐 펼쳐내면서 어쩌면 이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패치의 6.0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이 물론 패치가 약팀이긴 하지만 과연 이 팀의 오펜스 생산성이 어느 팀이든지 6.0포인트나 스프레드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제 픽은 패치입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와 인디애나 콜츠,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콜츠의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콜츠가 홈에서 현재 플러스 4.0, 원정팀인 빌스가 4.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빌스의 경우에는 뭐 키온 콜먼이라는 이들의 루키 리시버가 아웃된 경기, 그리고 콜츠도 마이클 핀맨 주니어가 리시버가 아웃된 상황인데요. 과연 이 조시 알렌이 이끄는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가 이 인디애나 콜츠, 조 플라코가 이끄는 이들의 콜츠를 상대로 이 스프레드 커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폭발적인 뭐 마이애미 돌핀스 이 디비전 라이벌의 오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 빅플레이를 최대한 막아내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 때때로 뭐 야드를 많이 전진해주고 또 뭐 썰드다운 갱신에 있어서도 많은 허용을 해주긴 했지만 빌스의 디펜스는 딱 그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최소한으로 이 상대 오펜스의 빅플레이를 억제하고, 어차피 조시 알렌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더 많은 빅플레이를 만들어내서 이 득점을 하고 리드를 하고 상대 오펜스가 이 펼치기를 원하는 타입의 그런 오펜스를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이 승리 플랜이기 때문에 빌스의 디펜스가 만약 이 조 플라코, 인디애나 콜츠가 현재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큰 뭐 딥볼, 이런 빅플레이, 뭐 조나단 테일러의 뭐 40야드짜리 러싱 플레이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주기만 한다면 이 빌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기를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콜츠의 디펜스를 상대하는 조시 알렌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키온 콜먼이라는 리시버가 사라지긴 했지만 뭐 아마리 쿠퍼가 되었든 뭐 샤키르가 되었든 또 다른 이들의 뭐 킨케이드, 넉스, 뭐 이들의 타이트엔드 또는 뭐 쿡, 런닝백들이 되었든 조시 알렌은 굉장히 이 간단하고 공략하기 쉬운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충분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콜츠의 디펜스가 때때로 굉장히 빠른 이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상대의 오펜스를 당황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때예요. 결국엔 이 상대 오펜스, 특히 굉장히 좋은 이 플레이들을 펼치는 쿼터백들을 상대로 콜츠의 디펜스는 번번이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빌스의 오펜스가 충분한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경기를 조율해 나간다면 이 콜츠의 이 조 플라코가 이끄는 정말 한방 오펜스를 상대로 결국 이 빌스의 디펜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스프레드의 커버 유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콜츠의 오펜스가 마이클 핀맨 주니어 없이 썰드다운이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잘 갱신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결국 뭐 알렉 피어스나 조시 다운스를 활용한 그런 딥볼 플레이에 의존하게 될 텐데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잘 펼쳐내고 그것이 본인들의 색깔인 이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는 이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빌스의 4.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잭슨빌 제규어스. 이 제규어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지만 바이킹스가 무려 7.0포인트나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쿼터백인 샘 다놀드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질문을 받았던 덕 피더슨 감독의 대답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바로 저스틴 제퍼슨. 그러니까 뭐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 때문에 뭐 샘 다놀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뭐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정말 여러 팀들을 오가면서 그가 많은 길을 걸어왔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시스템 밑에서 본인만의 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스킴을 되찾고,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단 하나로 이 요약을 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덕 피더슨 감독의 인터뷰가 아쉬웠고요. 단순히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덕 피더슨 감독이 얼마나 감독으로서 이 코치로서 상대를 존중하는데 부족하고, 본인 또한 뭐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제규어스의 팀 성적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놀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본인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이번 주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쩌면 커리어 하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제규어스의 쿼터백인 트레버 로렌스가 어깨 부상으로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잊혀진 이름이죠. 바로 맥 존스가 어쩌면 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 존스가 과연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블리츠 디펜스,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의 디펜스들을 잘 상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또한 제규어스의 오펜스, 굉장히 매주 뭐 보네드 플레이들을 펼치고 뭐 펌블, 뭐 인터셉션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아직도 이 시즌의 중반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줄을 놓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 바이킹스처럼 터프하고 그 본인들의 능력 이상의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바이킹스의 7.0포인트 커버입니다. 샘 다놀드가 정말 본인의 이 성공 비결이 단순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 하나 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 피더슨 감독에게 증명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이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인데요. 칩스의 에로우헤드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무려 7.5포인트나 칩스가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덴버의 입장에서 이 경기는 저번 주 레이븐스의 경기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본인들의 오펜스가, 보닉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상대 디펜스를 본인들의 힘만으로 뚫어내기에는 분명 역부족인 상황이고, 결국 디펜스가 이 상대 오펜스를 좀 잘 묶어내면서 뭐 턴오버도 만들어내고 유리한 경기 흐름으로 만들어줘야지만 그에 따라서 이 보닉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또한 뭐 득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레이븐스를 상대로는 이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라마 잭슨과 킹 헨리를 잘 막지 못하였고, 그 결과 따라가는데 급급한 이 좀 템포를 빨리 올려야 했던 상황 속에서 보닉스의 뭐 플레이들은 별로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연 이 칩스의 막강한 디펜스를 상대로 보닉스가 이끄는 덴버의 오펜스 스스로는 점수를 올리기 쉽진 않을 것입니다. 뭐 덴버 입장에서는 드라이브를 연속적으로 많은 플레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뭐 뒷볼이나 이러한 한 번의 빅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야들을 전진하는 그러한 플레이들을 꾀해야 하는데, 과연 칩스의 만만치 않은 세컨더리, 이들 디펜시브 라인이 이 보닉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덴버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뚫어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칩스의 오펜스를 그나마 덴버의 디펜스가 잘 막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칩스의 오펜스는 저번 주 디안드레 홉킨스의 뭐 트레이드 이후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이 디안드레 홉킨스가 SNS를 통해서 톰 브래디와 랜디 모스 그 듀오의 사진을 올린 것처럼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안드레 홉킨스에게 기대했던
X타입의 리시버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슬롯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캐쳐로서의 썰드다운 패스 캐쳐, 이런 역할들, 이 패트릭 마홈스에게 그동안 필요했던 이러한 리시버들의 그런 역할들을 채워주면서 또 다른 트래비스 켈시가 되살아나기도 하였고, 자비에르 월드라는 리시버가 본인만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 롤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야기해 주면서, 또 카림 헌트라는 러닝백 또한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 러싱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덴버의 디펜스가 물론 굉장히 뛰어난 디펜시브 라인과 터프한 멘탈리티, 거기에 이들의 세컨더리 또한 굉장히 좋은 수준이지만 이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는 블리츠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마홈스는 어떻게 해서든 썰드다운 상황을 갱신해낼 것이고, 또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을 잘 벌리지 못하더라도 마홈스가 어떻게 해서라도 플레이를 만들어 주겠죠. 만약 칩스 입장에서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특히 양 태클이 상대 덴버 디펜스의 이 D라인들을 상대로만 어느 정도만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 경기는 칩스의 압승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칩스의 7.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팔콘스와 뉴올리언 세인츠,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세인츠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원정팀인 팔콘스가 3.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원래였다라면 정말 치열하고 박빙의 이 라이벌 경기가 되어야 했지만, 뉴올리언 세인츠는 현재 감독을 해고하였고, 이들은 부상자도 많고, 이 데리카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현재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넘버원 코너백인 레리모어의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팀에서 이탈하였고, 여러가지 정말 이슈가 많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팔콘스는 무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체인 팀들을 상대로 야금야금 점수 올리고 승리를 챙겨가면서 뭔가 여유 있어지고 본인들만의 그런 색깔들을 거의 갖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스케줄 속에서 이 본인들의 운도 따라주었고, 또 그것을 펼칠 만한 능력도 있었던 팀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경기는 팔콘스를 픽하지 않은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가 임시 감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팔콘스의 오펜스는 정말 갖가지 무기를 통해서 상대 디펜스가 어떠한 전략을 펼치든지 상관없이 본인들만의 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 픽은 팔콘스의 3.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템파베이 벅스와의 맞대결입니다. 원정팀인 나이너스가 현재 6.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이 경기는 나이너스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가장 필요했던 선수였죠. 바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아직 그의 출전 소식이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벅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준비해야 할 것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이 나이너스라는 팀의 오펜스는 어쨌든 조던 메이슨이라는 러닝백이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이 브룩 퍼디가 그동안에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 시스템 속에서 편하게 공을 던지고 그것이 약 플레이로 이어지고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 시스템으로 펼쳐지기보다는 좀 더 딥볼을 던져대고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필요로 하게 되고, 플레이 액션 오펜스가 아닌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이 브룩 퍼디의 어깨를 통한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으로 뭔가 탈바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때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였고 좋은 결과로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돌아와서 이들의 러싱 게임이 좀 더 다양화되고 또 폭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맥카프리는 단순히 러싱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패싱 게임, 스크린 패스라든지 또는 슬롯에서의 그런 리시버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너스 입장에서 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맥카프리도 돌아오고 한다면 어쩌면 이 하반기 시즌에 있어서 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템파베이 벅스의 경우에는 현재도 이 베테랑 리시버들이 부상을 겪고 있고,
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이고,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저번 주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맞대결에서 연장전까지 이 승부를 이끌어가는 등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3연패를 기록하고 있듯이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디펜스는 상대 오펜스를 잘 멈추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오펜스는 좋아요, 좋은데 턴오버가 너무 작고, 또 경기 자체를 매니지먼트하고 지배하기보다는 뭔가 빅플레이에 의존하고 급급하게 썰드다운 갱신해내고 뭔가 한 끗 한 끗 차이로 전진하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결국 상대 팀을 압도하거나 지배한다는 경기력을 펼치기보다는 끌려가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기도 만약 나이너스 입장에서 런게임을 통해서 선취 리드를 가져가고 이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간다면 과연 벅스 입장에서 이 경기를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또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 따라가다가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금은 아쉬운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는 나이너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벅스의 득점력, 또한 벅스가 그나마 현재 이 새로운 러닝백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스크린 패스도 잘 던져내고, 또 때때로 레드존에서의 그런 과감한 러싱 시도를 통해서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내는 등 새로운 벅스의 오펜스가 또 굉장히 이 득점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픽은 벅스가 포인트를 커버합니다. 바로 템파베이 벅스의 6.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간의 대결인데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워싱턴이 무려 3.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네,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현재 6승 2패, 워싱턴 커맨더스는 7승 2패. 워싱턴이 홈에서 이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는 등 워싱턴 커맨더스는 사실 이 루키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컨텐더로 분류된다든지 그런 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과 이들의 오펜스는 어느 팀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이 야드를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은 그 어떠한 쿼터백보다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펼쳐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 스틸러스의 오펜스, 디펜스 굉장히 무서워요. 알아요. TJ와 턴오버를 만들어내고 모멘텀 창출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오펜스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잘 간파해내고 또 시즌 이 경기 후반에 확정짓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있고요. 저번 주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이언츠는 분명 경기 후반에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커맨더스는 거기서 승리를 확정짓는 필드 골들을 차내고 또 시간을 잡아먹고 야드를 전진시키면서 자이언츠가 승리할 수 없게 정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워싱턴 커맨더스의 장점이고, 또 이 제이든 다니엘스 어쩌면 MVP 후보로 당당하게 이름을 떨쳐내야 하는 쿼터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물론 피츠버그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들의 오펜스, 러셀 윌슨이 현재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는 어쨌든 턴오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러셀 윌슨의 이 조지 피킨스를 향한 딥볼, 물론 커맨더스 입장에서 이 마션 레리머라는 코너백을 영입하긴 했지만 단 1주차 만에 경기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족한 커맨더스의 세컨더리를 상대로 스틸러스의 이 리시버들이 공만 잘 잡아준다면, 또 마이크 윌리엄스라는 베테랑 리시버 1대1 타입의 딥볼을 잡아낼 수 있는 리시버까지 또한 영입해내면서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무언가 본인들의 오펜스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결국 감독들이 때때로 중요한 상황에서의 어떠한 판단을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승리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 픽은 스틸러스의 3.0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경기 워싱턴이 이길 수도 있고 스틸러스가 이길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저는 좀 더 마이크 톰린 감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크고, 거기다 만약 경기에 커맨더스가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필드골 하나 정도의 위닝 필드골 정도로 경기가 끝난다면 이 3.0포인트를 택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와 LA 차저스와의 대결. 이 차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무려 7.5포인트나 차저스가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 쿼터백이죠. 바로 윌 레비스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인데요. 사실 윌 레비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호재로 작용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오히려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메이슨 루돌프가 이끄는 이 타이탄스의 오펜스가 그나마 좀 더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었고, 턴오버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전진할 수 있었고, 만약 윌 레비스가 돌아와서 그 특유의 보네드 플레이, 턴오버 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된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또 한번 타이탄스는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이 이번 주 이 윌 레비스가 이 상대해야 할 팀은 바로 LA 차저스로서, 차저스의 디펜스는 현재 리그 실점 1등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이들의 세컨더리를 뚫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차저스의 입장에서는 저스틴 허버트도 리시버진이 부상이기도 하고 전진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들 특유의 런게임과 이 경기 매니지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턴오버 마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7.5포인트의 커버 정도는 충분히 이들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픽은 차저스의 7.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 카디널스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이 제츠가 2.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제츠의 경우 저번 주 이 휴스턴 텍산스와의 TNF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쩌면 뉴욕 제츠의 런더 테이블 시즌 2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를 모으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에서 이들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사실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특히 뉴욕 제츠의 오펜스, 아직도 슬랜트 라우트 또는 골아우트 2개밖에 없다, 페이드 라우트 2개밖에 없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그 단순함조차 완벽하게 플레이를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또 뉴욕 제츠의 디펜스, 어느 팀을 상대로든지 로버트 살레 감독의 뭔가 디펜스 그런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 플랜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직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상대팀인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반면에 점점 더 좋은 이 팀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펜스, 카일러 머레이가 분명 시즌 초반에는 기복도 심하고 특히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최근 머레이는 포켓 안에서도 이들 리시버들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의 바탕으로 한 패싱 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리그에서 가장 이 저평가된 런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카디널스의 러싱 게임, 제임스 코너라는 이 런닝백은 굉장히 터프하게 끝까지 이 러싱 게임을 통해서 이 팀의 엔진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널스라는 팀은 결국 이 위닝 필드골을 통해서 경기를 이기는 장면을 많이 접했듯이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리드를 당하고 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팀으로서 점점 그 면모를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픽은 카디널스의 2.0포인트입니다. 뉴욕 제츠. 어떻게 이 팀이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왜 페이보릿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경기 자체는 카디널스의 좀 무례가 되는 이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 주 카디널스를 믿어보겠습니다. 제 픽은 카디널스의 2.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는 이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이죠.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카우보이스의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무려 7.5포인트나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하죠. 카우보이스가 현재 굉장히 좋지 않고, 또한 쿼터백인 덱 프레스캇 또한 이 부상으로 현재 IR에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앞으로 많은 경기를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글스 입장에서는 그냥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생산성을 쿠퍼러쉬가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는 선수이긴 하지만, 현재 카우보이스가 지난 몇 년간 이 쿠퍼러쉬가 뛰임에도 잘 굴러갔던 그런 오펜스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들의 오펜스 디펜스 시스템 정말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무너진 상황 속에서 쿠퍼러쉬 혼자 팀을 캐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텐데, 그 역할을 사실 쿠퍼러쉬가 해주기보다는 이 덱 프레스캇이 선보여줘야 됐겠죠. 그만큼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이 경기는 굉장히 좌절적이고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글스는 오케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디펜시브 라인 퍼포먼스 선보이고, 또 젤런 헐츠와 세쿠안 바클리를 통해서 이 카우보이스의 빈약한 런 디펜스를 뚫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매치업이 발생하면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 댈러스 가더트 이들을 활용한 패싱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전진하자. 우리의 목표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게임 플랜을 수행해내면 된다라는 가벼운 입장일 것입니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6천만 달러의 이 매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쿼터백이 진짜 1년 만에 부상으로 나갔고, 또 팀 성적은 바닥이고,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들의 디펜스나 오펜스가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고, 그리고 좋아지기에는 이 백업 쿼터백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남은 경기 동안 이 경기 또한 대패를 당하면서 이 마이크 맥카시 감독 체제의 카우보이스, 굉장히 많은 이 미디어들의 공격, 비판들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이글스의 7.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입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휴스턴 텍산스. 텍산스의 홈에서 경기는 펼쳐지지만 원정팀인 라이언스가 3.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언스 입장에서 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레프트 태클인 테일러 데커가 아웃이 되었고, 또 여러 이 디펜스 선수들도 부상이 많아서 이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휴스턴 텍산스는 더욱이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 정말 기다려왔던 니코 콜린스가 복귀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되면서 이들의 집 나갔던 오펜스 생산성이 어쩌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상대로 이번 주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라이온스가 분명히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 테일러 데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라이온스라는 팀은 충분히 런 게임을 토대로 경기를 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팀이고,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은 어떠한 오펜스든지 현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태클이 없더라도 공을 빨리 뽑을 수 있는 딩크 앤 덩크 타입의 패스도 선보일 수 있고, 또는 라이온스는 특유의 본인들의 스크린 게임이라든지 런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가 윌 앤더슨 주니어 없이 이들을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분명 니코 콜린스가 복귀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러한 오펜스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고, 빅플레이도 발생 확률이 늘어나면서 상대 디펜스의 입장에서 견제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이에요. 그렇지만 라이온스라는 팀은 이 맨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상대 리시버와의 그런 타이트한 커버리지를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는 팀으로서, 제가 이 텍산스의 오펜스가 이번 주에 그 집 나간 생산성을 뭔가 돌아오게 만들기에는 이 상성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픽은 라이온스의 3.5포인트 커버입니다. 분명 부상자는 라이온스가 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 라이온스라는 팀은 현재 매주 악조건 속에서도 뭐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다 견뎌내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시즌 슈퍼볼에 가장 근접한 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력을 이번 주에도 이어간다면 이들은 충분히 3.5포인트 정도는 커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이죠.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와 이 LA 램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램스가 1.0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사실상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둘 것이냐라는 경기인데요. 먼저 돌핀스의 경우 그나마 이 부상자가 좀 많이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 투아라는 쿼터백 또한 이 좋은 모습을 2주 연속 복귀를 하자마자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시즌이 뭐 플레이오프 탈락하거나 그러한 거의 근접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되겠죠. LA 램스의 경우에는 아직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디비전 우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조차 남아있는 만큼 남은 경기 하나하나 굉장히 본인들 특유의 팀 컬러처럼 터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과 투지가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돌핀스의 경우에는 이 투아라는 쿼터백이 건강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의 오펜스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뭐 타이릭 힐, 젤런 와들 이들의 빅플레이를 활용하고 정말 뭐 70야드 터치다운 이런 것들을 매 플레이마다 보여줄 수 있었던 팀인 것과 다르게 투아가 돌아온 이번 시즌 이 지난 2경기 동안 보여주었던 돌핀스의 오펜스는 좀 더 숏패스를 좀 더 이 타이릭 킬이나 젤런 와들이라는 리시버를 좀 더 미끼로 활용하는 스크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런 게임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뭐 투아에 대한 뭐 부상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깨가 조금은 뭐 불편해서 뭐 뒷볼을 자유롭게 못 던진다든지 아니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앞으로 시즌이 좀 더 흘러가봐야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펜스를 상대했을 때 램스의 디펜스는 꽤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램스는 현재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리그 꼴찌의 디펜스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의 세컨더리 물론 불안해요. 하지만 특유의 본인들의 그런 뭐 투아이 커버리지 스킴을 통해서 이 빅플레이를 좀 노리지 않고 있는 전년보다 그러한 돌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에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이 블리츠를 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패스러쉬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든지 어느 정도 디펜스의 한계를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서 매튜 스태포드와 이 쿠퍼컵, 푸카 나쿠아 이번에는 푸카가 퇴장을 안 당하고 이 경기를 잘 뛰어준다면 램스의 오펜스가 충분히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램스의 1.0포인트 커버입니다. 램스라는 팀은 돌핀스보다는 좀 더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플레이오프나 이 디비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핀스의 경우 너무나도 시즌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뭐 12월 달, 뭐 11월 후반이 될수록 추워지면은 좀 더 경기력이 떨어질 텐데 현재 2승 6패라는 시즌을 거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뭐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과연 램스보다 더 뛰어난 이 터프함을 이 경기에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을 끝으로 이제 10주차 픽들을 다 꼽아봤고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팀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 트레이드를 단행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엣지 러셔죠. 이 제데리우스 스미스를 영입했는데요. 뭐 7라운드 픽 하나 얻어오고 같이 25년 5라운드, 뭐 26년 6라운드 픽을 주었는데 사실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하위 라운드 픽, 특히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이 정도의 픽들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이 과거만큼 뭐 큰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드래프트 픽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이전만큼의 좀 더 값어치보다는 이 트레이드의 그러한 조각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컨텐더 입장에서는 좀 더 옳은 방향이라고 현재는 생각이 듭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도 이 에이든 허친슨의 시즌 아웃 부상이 있었고 이 패스러쉬에 대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올 시즌 슈퍼볼을 진지하게 노리는 팀이니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데리우스 스미스는 이 프로볼러 출신의 패스러셔로서 이번 시즌도 5개의 색을 기록하고 특히 뭐 쿼터백 프레셔에 대한 그런 창출 능력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서 이 라이온스가 좋은 무브를 저는 단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 스미스의 경우에는 뭐 남은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뭐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내년 시즌에도 계약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뭐 무브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에이든 허친슨이 뭐 슈퍼볼이나 이런 무대에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라이온스는 본인들의 이 슈퍼볼 런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트레이드였습니다.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드셔나스는 시즌 아웃 부상과 함께 시즌이 끝났고 사실상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이 디펜스 쪽에서 이 고연봉자 이 좀 정리를 해내면서 앞으로의 팀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드로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 세인츠로부터 이 마션 레리모어라는 코너백을 영입한 워싱턴 커맨더스의 입장에서는 이 3라운드, 4라운드, 6라운드 픽을 내주고 이 마션 레리모어와 5라운드 픽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세인츠는 뭐 어쨌든 팀이 현재 분해된 상황이고 당연히 고연봉자이자 이 트레이드 자원으로서 드래프트 픽을 가져올 수 있는 레리모어를 트레이드한 것은 뭐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 커맨더스 또한 본인들이 이 세컨더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 부족하잖아요. 디펜스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즉시 전력감으로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레리모어를 영입한 것은 굉장히 뭐 올 시즌을 바라봤을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커맨더스가 올 시즌 진지하게 우승을 노려보는 것일까? 뭐 챔피언십을 진짜 노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렇게 좋은 팀을 만들어가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저는 외부 자원을 영입할 필요까지는 이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거는 팀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댄 퀸 감독, 이 감독은 이번 오프시즌에도 뭐 바비 와그너나 프랭크 루브나 이 디펜스에 있어서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선호를 하는 감독이었고 이 마션 레리모어라는 또 다른 베테랑 코너백을 영입함으로써 본인의 디펜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스킨핏에 어울리고 즉시 전략감으로써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선수를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레리모어라는 선수 자체는 뭐 부상만 좀 있지 않다면 충분히 커맨더스의 코너백으로서 좀 더 이들의 뭐 앞으로에 있을 플레이오프 런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도 2번의 트레이드를 단행하였죠. 바로 뉴욕 제츠로부터는 이 마이크 윌리엄스라는 이 리시버를 영입했고요. 또 그린베이 패커스로부터는 프레스턴 스미스라는 또 다른 패스러셔를 영입했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 또한 본인들이 어쨌든 올 시즌 이 디비전 현재 선두를 기록하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이 팀은 한계가 있다. 러셀 윌슨으로는 안 된다. 뭐 저스틴 필즈로는 분명히 뭐 플레이오프 진출하더라도 뭐 광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런 승리 플랜을 계속해서 어느 팀이든지 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플레이오프 경쟁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자신감을 이들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이 리시버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특히 마이크 윌리엄스 막 드랍도 하고 에런 로저스의 막 신뢰를 잃어버렸고 막 비판도 막 공개적으로 받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컨텐더 팀으로 간 것은 뭐 본인에게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큰 행운이겠죠. 그린베이 패커스도 프레스턴 스미스 뭐 연장 계약 체결했고 그랬던 엣지러셔였지만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그런 정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필요했고 적당한 순간에 잘 처분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LA 램스로부터 이 트레데비어스 화이트라는 코너백을 영입했는데요.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이 아웃사이드 코너백진에 굉장히 많은 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말론 험프리 또한 슬락 코너백으로서는 굉장히 잘해요. 니켈로서는. 근데 아웃사이드 코너로 그를 보낼 때는 또 결과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결국 램스로부터 이 화이트라는 베테랑 코너백을 영입했는데, 사실 트레데비어스 화이트가 램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죠. 어느 정도 스킨핏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그가 뭐 바운스백을 해낼 수 있을지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의문이 있네요. 과연 이 레이븐스가 코너백을 영입하긴 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 마지막 트레이드는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리시버 조나단 밍고를 무려 4라운드 픽을 주고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요. 조나단 밍고라는 이 리시버가 물론 좋은 활약을 펼친 상황이라면 이 4라운드가 아깝지 않겠지만, 올 시즌 밍고 121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팀 내에서도 이 선발 리시버로서의 뭐 잡을 따내지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입지가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드래프트 픽을 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 말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근데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팀은 뭐가 다르냐면 본인들이 이 드래프트 당시에 좋아했던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데리고 싶어 하는 팀이에요.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그랬고요. 조나단 밍고라는 선수가 이번엔 또 그런 겁니다. 분명히 2023년 드래프트 당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조나단 밍고라는 미시시피 이 대학교 출신의 이 젊은 리시버를 분명히 좋아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이 선수를 뽑았고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뽑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쉽네 라고 상황이 흘러가다가 이제 밍고가 이 트레이드 블럭에 올라온 순간 이들은 우리가 좋아했던 선수다, 반드시 가져오자 라고 생각을 했고 오버페이를 한 것이죠. 트레이 랜스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게 뺏겼네? 뭐 아쉽네? 하다가 이제 나이너스가 트레이드 블럭에 올리자 오케이 트레이 랜스 우리 거야, 우리가 좋아했던 선수야,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트레이 랜스는 현재 이 쿠퍼 러시에게 밀려서 뭐 넘버 3 이 쿼터백으로서 현재 그냥 뎁스에 있는 상황 수준이고, 어쩌면 조나단 밍고 또한 본인들이 정말 좋아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이 선수의 사실 뭐 가능성이나 또는 현재의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 입장에서 또다시 뭔가 드래프트 픽을 그냥 손해본 이 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팬분들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드 움직임들을 통해서 카우보이스가 또 한번 굉장히 감정적이고 뭔가 계획 없이 이러한 무드를 단행하는 팀으로서 뭔가 이 프론트에 대한 아쉬움을 또 한번 드러내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트레이드 소식 또한 다뤄봤는데요. 10주차 경기들은 굉장히 이 스프레드의 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타이트한 경기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일방적인 경기로 그대로 펼쳐질지 아니면 또 한번 여러 업셋이 펼쳐질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주차 경기